안녕하세요. 저는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정남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그 구리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가 하는 일을 잠깐 소개 말씀 올리면, 저희는 구리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내용들을 대대손손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토사연구소는 그 1993년에 처음 결성이 되어서 2005년에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저희가 연구한 여러 책자들이 문화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우묘역에 있는 위인들의 업적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망우묘역의 위인들에 관한 책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 구리의 역사와 문화를 구리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구장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거기에 필요한 워커지를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동군흥, 그다음에 아차산, 그다음에 망우묘역, 그다음에 탁본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워커지로 만들어서 배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저희가 구리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김규식 선생님, 이강덕 선생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리 출신의 최초 여성 의병장이셨던 윤희선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오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고, 그래서 2018년부터 윤희선 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가 올해 2021년에 윤희선 선생님의 아드님이셨던 유돈산 선생님이 구리에 계셨던 윤희선 선생님의 후손들에게 주고 가신 해주윤 씨의 유돈산 선생님이 만든 족보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감동 깊은 것은 윤희순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가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희순 선생님은 그 당시의 가치관에 맞는 현모양처셨습니다. 20년 동안 비난한 선비 가정에 시집을 가셔서 자식을 기르고 집안을 돌보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시아버지 의병장 유홍석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국내에서 15년, 만주에서 25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임과 동시에 그 시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결국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 근원이 되었던 효부이시고 연려이시고 독립운동가이시면서, 특히 그 독립운동을 매우 조직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리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이걸 확실하게 증명해보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해서 내용을 보면, 윤희순 선생님의 안뜨님이셨던 유돈상 선생님이 1926년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주 내용은 유돈상 선생님의 고향인 춘천 남면 가정리에 서당을 만들고, 유돈상 선생님이 이어받던 화서학파 유학을 가르치시면서 군자금을 모금해서 만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중에, 어머니의 친정인 여기 구리시에 오셔가지고 여러 어머니의 후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특히 윤희순 선생님은 해주윤 씨시고, 그 해주윤 씨의 6세 소신인 윤희평 선생님께서 선산인 황락산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황락산 근처에 유돈상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외갓집의 족보가 너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이 모아서 만들었었던 가승 족보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윤희평 선생님은 선산인 황락산에서 사셨고, 그 황락산에서 사셨던 윤희평 선생님 후손이었었던 윤희순 선생님의 할아버지인 윤기성 선생님께서 선산에서 살았다. 그 선산이 황락산이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기성 선생님의 아드님인 윤희순 선생님의 아버지인 윤익상 선생님께서는 유년 시절에 이문안에 거주하면서 학문에 정진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본다면 윤희순 선생님의 할아버지, 윤희순 선생님의 아버지,
이분들이 구리에 사셨다는 점은 윤희 선생님이 구리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희 선생님은 저희가 조사한 여러 그 바에 의하면 구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저는 오늘 그 윤희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윤희 선생님은 태어나신 연도가 1860년 3월 13일 생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1860년 3월 13일이라는 이 점이, 그래서 윤희 선생님의 삶은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진행됩니다. 1860년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훌륭하신 임금님 정조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해입니다.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어린 아들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 63년간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윤희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일반 세족, 일반 특정한 가문, 안동, 김씨, 풍량조 씨가 세도를 부리는 이 시기에 백성들이 삶이 너무 어려워서 186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밀란, 진주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1866년에는 요 당시에 이제 서양 세력과 우리 역사를 비교해 본다면 이미 서양은 대서황해 시대를 시작해서 서양 세력이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사건, 병인 양요와 프랑스가 일으킨 병인 양요와 미국이 일으킨 1872년에 신미 양요가 일어나서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에 밀려오는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서양의 세력을 받아들여서 실력을 키우자는 개화파와 서양이 요구하는 그 사상은 나쁜 사상이다, 위정, 척사, 나쁜 것을 막아내자는 유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자 중심의 위정척사 사상의 두 사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에 윤희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의 그 일생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은 그 당시 태어난 시기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떤 인간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주변의 역사적인 사실과 세계사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 윤희 선생님을 조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이 1860년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나라만 그랬을 뿐 아니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나중에 거의 반식민지화 되는 그런 시기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동북아시아에 속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서양의 침략을 받아서 반외세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나라 안에서 의견의 갈팡질팡인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일본은 페리 제독의 통상을 받아들여서 1866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요 시기에 윤희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태어나셔서 윤희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춘천에 남면 고흥유씨 집안으로 이제 그 혼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 혼인을 하시는 연도가 1875년에 윤희 선생님이 혼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1875년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1876년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이 개화를 하게 되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을 때 윤희 선생님은 춘천으로 시집을 가십니다. 자, 그런데 윤희 선생님이 춘천으로 시집을 가신 그 고흥유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면, 그 고흥유씨 집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큰 두 개의 사상,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개국론과 서양의 문물을 막아내고 우리 것을 지키자는 위정척사의 두 사상으로 대립되게 있었을 때, 이 위정척사 사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으신 분이 양평 출신이신 하서 이학로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서 이학로 선생님은 조선 후기의 그 유학자이신데, 하서 이학로 선생님이 주장하신 거는 물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를 다하는 이걸 기반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몰아내고 그 나쁜 것에 대항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성리학의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실천을 하겠다는 그 주장을 하신 분들이 화서학파인 이학로 선생님이고, 그 이학로 선생님의 문화에 공부를 하고 계셨던 고흥유씨 집안의 유중교라는 분이 윤희 선생님의 아버님이셨던 윤익삭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학로 선생님의 그 문화에 중앙 김평묵이라는 분 휘하에서
유준교 선생님과 그 윤익상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유준교 선생님의 손잡벌에 해당되는 유재원과 윤익상 선생님의 따님이셨던 윤희순 선생님이 혼인을 하시게 되어서 윤희순 선생님이 춘천으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875년 윤희순 선생님이 춘천으로 출가를 하셨을 때 그때 시아버지였고 후일에 그 애죽장까지 받으셨던 독립운동가 외당 그 유홍석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부인을 여의시고 혼자 계시면서 주변에 많은 유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 독실한 유학자셨기 때문에 특히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의명분입니다. 대의명분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걸 실천했다는 점이 화사학파의 굉장히 훌륭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의명분에 맞지 않으면 그 당시 잘못되어가는 조정에 출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학문을 익히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 주변에 학문을 전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 윤희순 선생님이 1875년에 시집을 가셔서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안을 다스리면서 더더군다나 남편이었던 유재원 선생님은 유준교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거의 집을 떠나 계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희순 선생님이 첫째 아드님인 유돈상 선생님이 태어나신 게 윤희순 선생님이 혼인을 하시고 나서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자식을 두지 않다가 1894년에야 그 아드님을 낳게 유돈상 선생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다 종합해 본다면 윤희순 선생님은 혼인을 하셔서 20년 동안 아버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시는 아버지 휘하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효부로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딱 지나고 난 후에 유진주 선생님의 생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윤희순 선생님의 삶을 크가지 새 윤희순 선생님이 활동을 했던 단계를 크게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그 시집 생활을 끝내고 1895년, 이 1895년이라는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나라 안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나라 밖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 일제는 결국 청일전쟁의 결과 우리나라의 지배력을 강하고 있었던 청나라를 제거하고 일제가 우리의 그 조정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때 실제 조정의 실권자셨던 명성황후께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일제는 조정의 그 자기네의 세력을 펴기 위해서 결국 민비를 제거하는 을미사변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께서 1895년에 일본의 낭인에 의해서 시해당하시고 그 이후에 일제가 을미개혁을 단행해서 우리나라에게 현대적인 문물을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우리의 국왕이셨던 고종임금님의 머리를 자르는 그래서 단발령을 단행해서 고종임금님이 머리를 자르시고 신식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이겠지만 위정척사를 주장하고 있었던 이 유생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국모가 시해당하시고 우리나라 국왕께서 머리를 자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안 되겠다. 춘천에 계셨던 위정척사를 주장했었던 화사학파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대표적인 분이 윤희순 선생님의 시아버지셨던 외당 유홍석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외당 유홍석께서 분연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활동을 하러 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윤희순 선생님은 시아버지에게 나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드리지만 시아버님께서는 너가 집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조상을 잘 거두는 것도 너가 할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윤희순 선생님은 시아버지를 따라가시지 못하고 집에서 시아버지가 가시고 난 뒤 300일 동안 새벽에 정환수를 떠놓고 3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난 그날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도 그날 시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유홍석 선생님이 돌아오신 거를 보면서
윤희수 선생님은 너무너무 감격해했고 시아버지 그 유홍석 선생님께서도 며느리의 강구 때문에 내가 살아서 왔나 보다. 너는 연료고 효부다.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윤희수 선생님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분이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버님, 시아버님 유홍석 선생님께서 며느님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날로 또다시 분연히 독립운동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윤희수 선생님은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러 나가는 걸 보면서 의병활동을 하러 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으시고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점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때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제 춘천 일대에 많이 계셨는데 의병 활동을 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춘천 가정리 마을에 의병들이 먹을 거를 달라고 왔었을 때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의병들을 받아들여서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윤희수 선생님이 설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리 마을의 많은 그 안 사람들이 의병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윤희수 선생님의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특히 그 당시 윤희수 선생님은 그 마을에 있었던 안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당시에 집안일만 하고 바깥의 일을 몰랐었던 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수 선생님이 생각한 게 그래서 제가 윤희수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윤희수 선생님은 시인이시고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안사람 의병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왜 의병을 일으켜서 일제에 대항해야 되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의병들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자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후일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윤희수 선생님이 해주윤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윤희수 선생님이 해주윤씨인 이유는 윤희수 선생님이 1934년에 만주에서 자신이 35년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934년에 해주윤씨 일생록이라는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참고해 보면 그 당시 윤희수 선생님이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서 소리내어서 동네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니까 집안의 어떤 어른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우리나라 의병에 대해서 배우셨을 건데 우리나라 의병의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3단계인데 이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너무나 유명한 대통령장에 빛나는 의암 유인석 선생님과 이송 선생님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 유인석 선생님은 그 유홍석 선생님의 육촌 동생이시고 나중에 정미의병을 일으켰을 때 유홍석 선생님이 자기가 의병대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촌 동생이었었던 유인석 선생님을 의병대장으로 해서 13도 의군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유홍석 선생님의 그 부인에게 어떤 집안의 부인이 편지를 쓰기를 윤희순이 부르고 다니고 있는 노래는 매우 일제가 들으면 위험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마치 실성한처럼 하고 다닌다. 걱정이 된다. 이럴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이러한 윤희수 선생님의 활동이 주변의 그 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를 만들었던 그래서 제가 윤희수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그 당시에 유학을 공부한 그 양반 집안의 한 사람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용감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윤희수 선생님의 시기를 1895년 나이가 3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의병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래서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10년 동안 윤희수 선생님의 의병 활동 시기는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도왔던 시기다. 안사람 의병가를 만들고 외노 앞잡이들을 보아라. 뭐 선비의 아내인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못 두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글로 된 의병 가사라든지 자기의 뜻을 피력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하셨는데 10년 동안의 그 활동 후에
그 당시 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무자비하게 무단 통치합니다. 총칼로 다스렸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무단 통치 때문에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던 의병활동이 수그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의병활동이 수그러지려는 차에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외교권의 박탈을 너무나 상심한 우리의 국왕이셨던 고종께서 헤이그에 열렸던 1907년에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임금님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고종임금님은 국제적인 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께서는 미국을 믿고 헤이그에 그 밀사를 파견했는데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뭐 회의장에도 들어가시지 못한 상태였었지만 그래도 기자들 앞에서 그 고종임금님의 뜻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일제는 1907년 고종임금님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래서 뭐 맹목상은 순종에게 양위를 하라 이런 거지만 강제 퇴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1907년에. 그러면 국왕이 순종 임금님을 넘어가셨지만 국왕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해산된다는 것은 국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때 춘천에 있었던 윤희 선생님의 시아버지였던 유홍석 선생님이 다시 이때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의암 유인석 선생님을 의병 대장으로 해서 의병 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요 시기가 윤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한 시기입니다. 처음의 10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 사람이 왜 의병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렸지만 이때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이 남장을 하시고 유홍석 선생님과 그 유인석 선생님의 의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첩보 활동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안 사람 의병대를 조직해서 여자들도 같이 훈련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가정리 마을에 화약과 탄약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의병을 도우는 그런 적극적인 의병 활동을 하셨던 시기가 두 번째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시기에 윤희 선생님이 예를 들면 오랑캐들에게 경고한다는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가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 유홍석 선생님이 만든 의병가를 좀 더 해서 널리 부르게 하는 등 해서 76명의 안 사람들로부터 군자금을 모금을 해서 유인석 선생님과 유홍석 선생님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의병을 활동을 하셨지만 1909년 일제는 그 유명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삼남 지방에 있는 의병 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의병 활동은 19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버려서 많은 의병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그 1909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1년 후에 1910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8월 29일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해서 일본과 우리가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 한일 합방을 하는 걸 봤었던 그 유홍석 선생님은 국가가 바뀌었는데 내가 살 필요가 없다. 자결을 하자. 가족들에게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죽자고 했었을 때 유홍석 선생님 아드님인 유재원 선생님이 우리가 대대손손 그래도 우리의 나라를 지켜서 넘겨줘야 되니까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만주로 망명을 해서 의병 활동을 하자고 권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1910년 유홍석 선생님과 윤희 선생님이 남편이셨던 유재원 선생님이 만주로 가십니다. 만주로 가셔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남아 있었던 윤희선 선생님께서는 그 다음에 1911년 세 아들과 그 다음에 시동생, 그 다음에 유인석 선생님의 가족 등 해서 유씨 가족들을 대거 모시고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이 국내를 떠나서 1911년에 제일 먼저 이제 정착을 한 곳이 압록강변에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이
두만강변에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윤동교 선생님이 다녔던 명동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압록강변에는 대종교 계통의 윤세복 선생님이 만든 동창학교가 있고 하는 그 압록강변에 있는 곳으로 그 요녕성, 홍경현, 평정산, 난천자 마을로 이주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 증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난천자 마을까지 가려고 그러면 3달이 걸린다고 그런답니다. 그다음에 그 난천자 마을에 있었던 산이 이제 평정산인데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가족을 거느리고 만주에 가셨을 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중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곳보다는 더 불리한 곳. 그래서 평정산 협곡 사이에 아주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가서 살지도 못하는 그 협곡 사이에 통나무로 집을 짓고 낮에는 초근 목피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거의 1년간 사셨습니다. 그때 그 난천자 마을에 있었던 지금의 중국 사람들이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조선에서 오셨던 윤희순 선생님의 일가족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거기 중국인 분들이 그 증언을 하는 거는 윤희순 선생님의 가족이 성리학으로 다져진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중국 사람들은 좀 더 감동을 받으셨고 더더군다나 밭을 갈고 먹을 게 없어서 초국목피 하면서도 윤희 선생님 동네에 가셔서 중국인들을 설득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나라를 버리고 온 것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고 앞으로 항차 일본은 너희도 지배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식량을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국어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당당하게 중국인들과 교류를 해서 거기 난천자 마을에서 1년간 사시게 되고 그래서 후일에 중국 사람들은 거기를 일컬어서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고려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911년에 고려구에 계셨던 그 윤희 선생님이 1912년에는 요녕성 그 홍경현에서 요녕성 환인현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치리도 마을로 다시 이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환인현은 우리 그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고 유홍석, 유인석 선생님이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한 좀 더 개방된 곳이고 그래서 윤희 선생님이 그 좁은 협곡에 있었던 그 난천자 마을보다는 좀 더 독립운동 하기가 유리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이때부터 윤희 선생님이 만주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난천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남기마자라는 그 마을에다가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 노학당이라는 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창학교의 분교이고 이 노학당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회영 선생님 등이 도와주셔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의 교장으로 하시면서 독립운동가 50여 명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양반의 안사람이었었던 조선시대의 여성이 만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의 교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노학당의 교재는 동창학교의 교재였고 동창학교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윤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중국인들하고 우리가 협동을 해야지만 우리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낮에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초근 목피하면서 풀을 뜯어다 먹고 그러시면서 밤에는 마을에 내려가셔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립운동의 의지를 밝히신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특히 이제 만주는 산악지역이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밭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윤희 선생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논농사를 짓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래서 만주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윤희 선생님들의 일행 때문에 논농사를 지어서 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나중에 윤희 선생님의 아드님이었었던 그 유민상 선생님과 유교성 선생님이 나중에는 정미소도 만들어서 그 거두어둔 쌀을 찡어서 먹게까지 해서 거기에 계셨던 많은 분들은 윤희 선생님 일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후손들하고 지금은 윤희 선생님들의 후손들과는 지금도 교류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1994년에 윤희 선생님의 그 유고를
윤희 선생님의 손자였던 유연익 선생님이 국내로 모시고 옵니다. 이때 그 유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그 당시에 윤희 선생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의 얘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1912년에 윤희 선생님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그렇게 의지하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1913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이 얼마나 시아버지를 존경하셨나 하면 시아버지께서 만주로 망명을 가시고 난 뒤에 일제가 윤희 선생님의 집에 와서 유홍석 선생님이 어디 갔냐를 다구치면서 윤희 선생님의 아드님이었던 유돈상 선생님을 아주 막 모질게 다루면서 만약에 네가 너 시아버지가 가신 곳을 대지 않으면 네 아들 죽이겠다고까지 협박을 했답니다. 그때 윤희 선생님은 네가 내 아들 죽인다 할지언정 그렇게 존경하고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유홍석 선생님 시아버지 가신 곳을 댈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대항을 해서 일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유돈상 선생님을 두고 갔다는 그럴 정도로 존경했었던 시아버지 유홍석 선생님이 1913년 그 칠이두 마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윤희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절망감이 계셨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1915년에는 기가 막히게도 남편, 시동생, 그 다음에 유인석 선생님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윤희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915년에 노학당이 폐교당하는 상황까지 더 벌어지고 해서 그 윤희 선생님은 할 수 없이 칠이두 마을에서 무순현으로 막내 아들 교상을 유교상 선생님을 데리고 무순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고 그때 이제 윤희 선생님의 첫째 아들이었던 유돈상과 둘째 아들이었던 유민상 선생님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유홍석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인석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자 그분들의 제자들 유홍석과 유인석 선생님의 제자들 사우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심지어는 몽골 중원까지 가서 그분들 다 규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민상 선생님과 유돈상 선생님은 떠나고 윤희 선생님은 그 막내 아들 유교상 선생님을 데리고 그 이주를 하게 되는데 1915년에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1920년에 윤희 선생님은 어느덧 61세 우리나라로 하면 환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조국을 떠나서 만주에서 환갑을 맞이하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윤희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그 유명한 숙제 이소홍 선생님께서 화서학파의 우리나라 위정척사 운동을 하셨던 이항로, 기정진, 이소홍 선생님 유명한 의병장 이소홍 선생님께서 윤희 선생님의 그 회갑을 기념하는 기념시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기념시에 의하면 윤희 선생님의 출생이 1860년 3월 13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윤희 선생님의 출생을 지금 처음에 말씀드릴 때 3월 13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춘천에서 발행한 윤희순 의사의 뭐 독립운동사 이런 데 보면 윤희 선생님이 출생일이 6월 25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윤희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고 유인석, 유홍석 등 그런 의병 활동에 치우쳐 있지 윤희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1920년 습제 이소홍 선생님께서 윤희 선생님에게 회갑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시도 받고 이러셨는데 그렇게 하던 고해에 중원으로 몽골로 떠났던 유돈상과 유민상 선생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유돈상, 유민상, 그 다음에 이제 음성국, 그 다음에 윤희 선생님들이 모여서 조선 독립단은 160명에 해당되는 조선 독립단을 결성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에 만주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지 않는 곳에서 남편, 시아버지, 유인석 선생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두 아들에게 그 뜻을 전해서 조선 독립단을 1920년에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너무나 빛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단을 만들고 그 규합해서 1920년에 이제 유씨 집안의 가족 부대를 만들어서 연영성에 있는 그러니까 홍경현, 환인현, 무순현 여러 것을 돌아다니면서 윤희 선생님이 중국인에게 항일 의지를 전합니다.
그런 그 활동을 하는 중에 1923년에 윤희 선생님이 그 유명한 자기의 그 작품 중에 하나인 신세타령이라는 글을 쓰거든요. 그 신세타령은 망명생활의 고단함과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뜻에서 신세타령이라는 그런 작품이 1924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8년에 윤희 선생님의 아드님이었던 유돈상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가지고 춘천에서 이렇게 서당을 열어서 계시면서 춘천, 청주, 충주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군자금을 모금을 해서 만주로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돈상 선생님이 1926년에 여기 구리에 오셔가지고 외갓집의 세보를 썼던 거 하고 28년에 춘천에 있었다는 걸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본다면 유돈상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국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특히 이제 그 군자금을 모금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주사변이 1931년에 터집니다. 이 만주사변은 결국 1932년에 푸이라는 청나라 4살밖에 안 되는 황제를 내세워서 괴뢰국 만주국을 세웁니다. 이제 만주국을 세워서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배함과 동시에 일제가 그 꿈꾸는 얼마나 일제가 대단한 꿈을 꾸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대동아 공영권,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를 다 아우르겠다. 그런 의욕에 차 있었던 시기가 1930년대 일제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아주 무자비한 정책을 펴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결국 만주에서 있었던 우리 조선인 200인과 많은 분의 이제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윤희 선생님은 1932년에 석두성으로 옮겨가지고 만주에 있었던 그 조선인 출신의 일본 군인들, 그러니까 일본군에 왔었지만 조선인 일본군들을 살짝 가서 포섭을 해서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윤희 선생님이 만든 조선 독립단에 오게 하는 그런 과감한 그 활동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세봉 선생님하고 윤희 선생님의 아드님이었던 유돈상 선생님과 양세봉 선생님이 연합을 해서 무순을 공격하는 이런 일을 과감하게 하게 되는 윤희 선생님의 활동이 그 윤희 선생님 아드님인 유돈상 선생님의 활동이 일제의 눈에는 이제 가시같이 박혀서 일제가 유돈상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34년 특히 이제 요 시기에 일제 그 협조를 했던 밀정들이 이 정보를 일본에게 전해서 유돈상의 어머니가 윤희순이고 결국 윤희순 집이 유돈상의 활동 근거지라는 걸 알게 되어서 1934년 일제가 윤희순 선생 집에 불을 지릅니다. 이 불을 지르는 이 일제의 정책을 그 유명한 이제 공동불락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삼광정책. 만주에 있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과 만주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이고 그 사람이 있는 집은 불태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약탈하고 이게 삼광정책입니다. 그 정책으로 결국 윤희 선생님이 살았었던 그 집을 갑자기 불태우는 바람에 그때 다행히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해서 남자들은 이사를 갈 준비를 하러 나간 사이에 여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탔을 때 윤희 선생님이 가장 가슴 아파한 것은 시아버지 이용석 선생님이 남긴 작품들 선생님이 쓰신 그런 것들이 다 불타서 그다음에 유홍수 선생님이 사당이 불타서 너무나 슬펐다 이렇게 일생록에 써놨거든요. 그러고 있는 사이 그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불 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들어가서 유돈성 선생님의 둘째 아들인 유연익 선생님을 구하고 그다음에 유교상 선생님의 그 딸을 구해서 결국은 이제 다행히 목숨은 부지합니다. 이랬을 때 그 윤희순 선생님과 그 일가들이 아무 갈 곳도 없었을 때 그 당시 윤희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중부인 부인들이 몰래 윤희 선생님을 이주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윤희 선생님은 1934년에 이제 집이 다 불타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석두성을 떠나서 이제 해성현 묘관둔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하시면서 유돈상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러 나가시고 이제 유민상, 유교상 선생님은 정미소를 운영하시면서 계셨는데 이때 윤희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해주 윤씨 일생록을 저술합니다. 1934년에 해주 윤씨 일생록을 저술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1935년
윤희 선생님의 나이가 76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덧 국내를 떠나서 40년이 되는 76세 때에 일제는 유돈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었다가 결국 유돈상 선생님이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이제 일제는 유돈상을 체포하고 조선 독립단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돈상 선생님에게 갖은 그 고문을 다해서 거의 죽음 상태가 되어 있었던 유돈상 선생님을 어머니였던 윤희 선생님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이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무슨 감옥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미 유돈상 선생님은 거의 죽음의 상태고 집에까지 모시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유돈상 선생님의 처가와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중에 어머니의 품에서 유돈상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은 1935년 7월 17일 아들인 유돈상이 죽게 되자 그 자기를 견뎌왔었던 그 많은 어떤 정신이 전부 다 쇠락하고 76세의 할머니였으니까 그때부터 윤희순 선생님은 삶의 의욕을 잃으시고 곡기를 끊으시고 유돈상이 돌아가시고 난 11일 후에 윤희순 선생님이 자기의 그 집안 사람이었었던 그 유인석 선생님의 아들이었었던 그 유지함에게 재종 지화장 서방님께 올린다는 글을 남기고 곡기를 끊고 유돈상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11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이래서 만주에서 25년간의 독립운동을 마감하고 그래서 만주에 묻히게 됩니다. 1935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이래서 그 윤희 선생님의 가족들은 이제 뭐 윤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 남아 있었던 분이 윤희 선생님의 막내 아드님이었던 유교선 선생님과 유돈상의 둘째 아들이었던 유연익 선생님이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이 유연익 선생님이 1994년에 할머니의 그 유해를 찾아서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조선일보가 후원을 하고 그래서 1994년에 만주에 가서 윤희 선생님의 유해를 국내로 봉안합니다. 이때 국내를 봉안했을 때 저희 향토사 연구소에서 윤희 선생님의 출생지가 구리라는 걸 밝히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셨던 윤혜식 선생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희 선생님의 아버님인 윤익상 선생님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윤홍진이라는 분을 양자로 들여서 윤홍진이라는 분이 그 윤희학 선생님의 그 가게를 이었게 되고 윤홍진 선생님의 그 아들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윤창성이시고 그런데 그 윤창동 선생님의 그 후손이셨던 윤흥식, 윤효식, 윤혜식 이 선생님 세 분이 윤희 선생님의 유해가 국내에 왔을 때 그 송환식에 가셨답니다. 송환식에 가셨을 때 이 세 분이 대관절 이 송환식에 왜 왔냐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유돈상 선생님이 주고 가셨던 자기네 해주 윤씨의 그 세보 가승을 보여서 윤희 선생님의 그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손자였던 유연익 선생님은 아버지의 외갓집이 어딘지 몰라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외갓집을 찾았다 이렇게 하셨고 후일에 나중에 유연익 선생님이 그 강원대의 도움을 받아서 윤희 선생님의 그 독립운동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외당 삼세록이라는 책을 만들 때 그 돈이 만들 때 자금이 부족해서 외갓집에 오셔가지고 진 외갓집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청해서 그 윤흥식 선생님께서 그 외당 삼세록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 기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외당 삼세록이라는 책을 윤혜식 선생님이 저희 향토사 연구소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윤희 선생님의 출생지가 구리라는 것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윤희순이라는 대단하신 분의 일생을 정리하느라고 너무 빠르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향토사 연구소에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보람되고 특히 저는 그 윤희 선생님 양쪽 화서학파의 두 집안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으로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정말 시인이시고 그 다음에 현모양처이시고 효부이시고 독립운동가이시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더더군다나 여성으로서 윤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 매우 조직적으로 하셨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성들은
이지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라고 그랬지만 윤희수 선생님은 매우 이성적으로 그렇게 큰 조직을 이끄셔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이 저로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알려져서 더더군다나 요즘은 뭐 젠더 갈등으로 굉장히 그런 취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국가를 위해서 여성이 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아주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희 구리문화원에서 그걸 밝혔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